영하의 상공. 한 북한 공군 조종사가 미그 19 전투기 조종석에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연료 게이지는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었고 엔진 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아래로는 대한민국의 들판이 보였고 한국 공군 F-16이 그를 에스코트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공군 대령 출신으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뉴스를 보며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자유롭게 거리를 걷고 원하는 책을 읽고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죠. 하지만 1996년 5월 23일 그날만큼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 저는 북한 공군 미그 19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조종관을 움켜쥐고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연료 게이지는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었고 무전기에서는 한국 공군의 신호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죽는다.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기체가 떨리기 시작했죠. 아래로는 경기도 수원의 들판이 보였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차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고 민가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여기에 추락하면 민간인 피해가. 저는 산 쪽으로 기술을 틀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수원 공군기지 활주로가 보였어요. 제발 닿게 해주십시오.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를 믿으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싶었어요.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바퀴를 내렸습니다. 랜딩 기어가 펼쳐지는 소리가 들렸죠. 이건 국제항공 신호로 공격 의사 없음, 착륙하겠다는 뜻입니다. 한국 공군 전투기가 제 옆으로 붙었습니다. 조종사가 물 마시는 동작을 했어요. 연료가 얼마나 남았냐는 질문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이미 마이너스 50입니다. 기적적으로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쾅! 기체가 땅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그대로 미끄러지듯 전진했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멈췄습니다. 엔진이 꺼졌습니다.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어요. 저는 조종석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활주로 저 멀리 차량들이 보였지만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어요. 약 10분이 흘렀습니다. 왜 아무도 안 오지? 나중에 알고 보니 자폭 가능성 때문에 원거리에서 감시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캐노피를 열고 몸을 드러냈어요. 두 손을 들어 보였죠. 그제야 무장한 헌병들이 달려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았구나. 진짜 살았구나. 여러분, 저는 왜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왔을까요? 북한에서 저는 엘리트였습니다. 공군의 핵심 전력이었고 6차례나 훈장과 메달을 받았어요. 1992년에는 3급 국가훈장까지 받았죠. 동료들은 저를 부러워했고 상관들은 저를 믿었습니다. 귀순 같은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자두밭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8살 아이가 총살당했습니다. 자두를 훔친 것도 아니었어요. 자두나무 아래 땅속에 묻어둔 설탕을 배고픔을 참지 못해 먹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가문 전용 과수원이었기 때문이죠. 공개 총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이게 나라인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동기에게 말했죠.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총살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 그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 저는 사상투쟁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밀고 했던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3년간의 지옥과 1996년 5월 23일 그 비행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자유의 소중함을 그리고 북한의 실상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북한 공군에 입대한 건 1985년이었습니다. 20살이었죠. 당시 북한은 김일성이
여전히 건재했고 사회주의 체제가 공고했던 시절이었어요. 소련이 아직 건재했고 동유럽 국가들도 사회주의 깃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동무, 축하하네.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영광을 얻었어. 정치장교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수천 명 중에 선발된 조종사 후보생이었으니까요. 부모님도 무척 기뻐하셨죠. 우리 아들이 장군감이구먼.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체력 단련을 했고 오전 내내 이론 수업을 받았어요. 오후에는 시뮬레이터 훈련, 저녁에는 사상 학습이 이어졌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 사상은 매일 밤 2시간씩 정치 학습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세뇌였지만 당시엔 당연한 거였죠. 첫 단독 비행을 했을 때의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1987년 봄이었어요. 평양 인근 공군기지에서 미그 17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철수, 동무, 이륙 허가, 관제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로틀을 밀었어요. 엔진이 포효했고 기체가 활주로를 질주했죠. 그리고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아, 탄성이 절로 나왔어요. 발 아래 조국의 땅이 펼쳐졌습니다. 대동강이 흐르고 평양시가지가 보였어요. 김일성 광장의 거대한 초상화도 보였죠. 저게 내가 지켜야 할 조국이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착륙 후 교관이 다가왔어요. 잘했네, 동무. 천부적인 재능이야. 그날부터 저는 공군 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저는 미그 19 전투기 조종사로 정식 배치되었어요. 이미 여러 차례 모의 공중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사격 훈련에서도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해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 기념 열병식이 있었어요. 편대 비행 준비. 저는 6대의 전투기 편대를 이끄는 선두 조종사로 선발되었습니다. 김일성 광장 상공을 통과할 때 아래로 수만 명의 군중이 보였어요. 김일성이 손을 흔들고 있었고 김정일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만세. 무전기로 구호를 외쳤어요. 다른 조종사들도 따라 외쳤죠. 완벽한 편대 비행이었습니다. 착륙 후 정치국으로부터 표창장이 왔어요. 수령님께서 직접 칭찬하셨다네. 연대장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1992년 김일성 생일날 저는 3급 국가훈장을 받았습니다. 이철수 동무는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혁명전사입니다. 시상식에서 정치국 간부가 선언했어요. 가슴에 훈장이 달렸습니다. 부모님이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내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들과 축하 자리를 가졌어요. 이철수 동무, 자네는 정말 대단해. 장군까지 가겠는걸. 우리의 자랑이야. 술잔이 오갔습니다. 북한에서는 고급 간부나 마실 수 있는 양주였죠. 조국과 수령님을 위해 만세. 모두가 외쳤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믿었어요. 이 나라가, 이 체제가 옳다고요. 하지만 199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뭔가 이상한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했어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방송이 나왔을 때 전국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정말로 슬펐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했습니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나섰지만 뭔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배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식량도 마찬가지였죠. 동무들, 고난의 행군 시기입니다. 혁명적 낙관주의로 정치장교가 말했지만 점점 여위어가는 병사들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강성대국인가? 1995년 여름 대홍수가 났습니다. 전국이 물에 잠겼고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어요. 기지 근처 마을에 구호품을 전달하러 갔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무, 먹을 게 없어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얼굴이 해골처럼 여위어 있었죠. 아이들은 배를 움켜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처음으로 체제에 대한 의문이 싹 텄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빨리 지워버렸어요. 아니야. 이건 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 때문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엘리트였고
충성스러운 조종사였으니까요. 1996년 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는요. 1996년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만 북한의 겨울은 여전히 매서웠어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고 거리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기지 정치부로부터 특별 명령을 받았어요. 이철수 동무, 오늘 오후 2시에 마을 광장으로 집결하라. 무슨 일입니까? 사상교양 행사다. 반혁명 분자, 처단식이 있을 것이네.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었어요. 탈북 시도자, 도둑, 반체제 인물들을 공개적으로 총살의 본보기로 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 마을 광장에는 수백 명이 모여 있었어요. 군인들, 주민들, 학생들까지 강제로 동원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전봇대가 서 있었고 그 앞에 한 여성이 묶여 있었어요. 저 사람이 뭘 했길래? 옆에 있던 동료 조종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치장교가 확성기를 들었어요. 동무들, 오늘 여기 선 자는 반역자입니다.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이 자는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당과 조국을 배신한 죄인입니다. 여성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였어요. 이 자의 아들, 8살 김아무개는 수령님, 전용과수원에 침입하여 혁명의 성과물을 훼손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8살 아이? 그 아이가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옆 사람에게 물었어요. 자두밭에 설탕을 훔쳐 먹었다더군. 설탕? 자두를 달게 하려고 땅속에 묻어둔 설탕 말일세.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배가 고파서 설탕을 먹은 8살 아이를 총살한다고요? 그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어제 처형됐다네. 동료가 낮게 대답했어요. 뭐라고요? 조용히 하게. 들리면 자네도 위험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이 반역자의 어미는 아들의 반혁명 행위를 방조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여성의 몸이 축 늘어졌어요. 광장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소리내지 않았죠. 모두가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혁명의 적은 이렇게 처단됩니다. 누구든 당을 배신하면 이런 최후를 맞을 것입니다. 정치장교의 목소리만 메아리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는지 공포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여보,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대답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8살 아이, 설탕, 총살, 이게 나라인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동기 조종사인 박진혁이었습니다. 군 생활을 함께 시작했고 형제처럼 지내온 사이였죠. 박 동무, 며칠 전에 본 그 처형식 말이야. 술잔을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뭔데? 아무리 그래도 8살 아이를 총살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 박진혁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래도 규율은 지켜야지. 규율. 배고파서 설탕 먹은 게 죄가 되는 규율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조용히 해. 이동무. 들리면. 아니.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지키는 게 뭔데? 아이들을 굶겨 죽이는 나라를 왜 지켜야 하는 거야? 순간 박진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철수 동무. 그런 말은 위험해. 사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사상.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당이 하는 일엔 다 이유가 있어. 우리가 의심할 필요 없지. 박진혁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지 않은 반응이었죠. 혹시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설마 친구가 저를 밀고 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철수 동무, 정치부로 즉시 출두하라. 연락이 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치부 앞에 들어섰을 때
3명의 정치장교가 차갑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앉아라. 예. 이철수 동무. 자네가 어제 박 동무와 나눈 대화를 해명하게.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박진혁이가 신고했구나. 제 가장 친한 친구가, 형제처럼 지내온 동기가 저를 밀고 한 겁니다. 그건 당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지. 반영명적 발언을 했다고?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박 동무는 충성스러운 동무야.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지. 정치장교가 책상을 쾅 쳤어요. 이철수 동무, 자네의 사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 사상투쟁 대상자로 지정한다. 사상투쟁.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사상투쟁이란 건 공개 망신이었어요. 수십 명 앞에 세워놓고 집중 비판을 받는 겁니다. 자아 비판을 강요당하고 동료들로부터 욕설과 비난을 듣죠. 그리고 그 후엔 감시 대상자가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전체 집결 준비하게. 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치부를 나올 때 복도에서 박진혁과 마주쳤어요.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이 새끼. 욕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아이를 죽이는 게 잘못됐다고 말한 게 죄인가? 창밖으로 평양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또 누군가 굶어 죽고 있을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지켜야 할 나라인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요. 1996년 3월 19일 화요일,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날이었습니다. 아침 8시, 전 부대원이 강당에 집결했어요. 약 200명쯤 되었습니다. 조종사, 정비사, 행정병, 그리고 정치장교들까지요. 저는 강단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철수 동무의 사상투쟁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치부 책임자가 선언했어요. 순간 200명의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존경의 눈빛이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냉소, 경멸, 그리고 두려움이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이철수 동무는 당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영명적 발언을 했습니다. 정치장교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어요. 이철수 동무, 자네의 죄를 자백하라.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단지 크게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저는 단지 아이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불쌍하다고? 반역자의 자식을 불쌍하다고? 정치장교가 비웃었어요. 혁명의 적에게 동정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사상의 오염이다. 저는 그런 의도가 조용히 해. 지금부터 동무들의 비판을 받아라. 첫 번째로 일어선 사람은 박진혁이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람이요. 이철수 동무, 나는 자네가 실망스럽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처럼 지냈지 않나. 그런데 자네가 반영명적 사상에 물들었다니. 박 동무, 나는 말하지 마. 자네는 이미 당을 배신했어. 박진혁이가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그 다음부터는 지옥이었습니다. 이철수는 교만했어. 훈장 몇 개 받았다고 우쭐대더니 한 선임 조종사가 일어섰어요. 맞아. 항상 잘난 척했지. 사상이 불순한 놈이었어. 저런 놈이 우리 편대장이었다니. 하나둘씩 일어나 저를 비난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 앞에서 존댓말을 쓰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훈련시켰던 후배들도 일어나 욕을 퍼부었죠. 이철수 동무는 반성하라. 당에 충성하지 않는 놈은 군인이 아니다. 자아 비판에 무릎 꿇어. 정치장교가 소리쳤습니다. 무릎을. 빨리.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강단 위에서 200명 앞에서요. 저는 사상이 불순했습니다. 당과 수령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더 크게, 진심으로. 저는 혁명전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더 비난받을 테니까요. 3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속 무릎 꿇은 채로, 계속 비난을 들으며, 계속 자아 비판을 반복했어요.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이철수 동무는 앞으로 감시 대상자로 지정한다. 정치장교가 선언했습니다. 해산. 강당이 텅 비었어요.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피해서 나갔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로 있었어요.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게 내가 받을 일인가? 그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식당에 가면 아무도 옆에 앉지 않았어요. 이 자리 비었나?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아, 여기 앉으려고. 제가 말하자 그는 황급히 다른 곳으로 갔죠. 훈련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박동무, 어제 그 비행 기동 말인데. 제가 말을 걸자 박진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 바빠. 잠깐만. 사상불순자와는 말 섞고 싶지 않아. 그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어요. 동료들은 제가 지나가면 수군거렸습니다. 저 놈 조심해. 말 잘못 걸었다간 우리도 당할 수 있어. 사상투쟁 당한 놈이랑은 어울리면 안 돼. 저 새끼 곧 숙청될 거야. 다 들렸습니다. 일부러 들리게 하는 거였죠. 집에 돌아와도 평온하지 않았어요. 여보, 직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때문에 나도 조사받았어요.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이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아빠가 사상투쟁 받았냐고. 그랬구나. 여보,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아이가 불쌍하다고 말했을 뿐이야.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내는 울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한 사람의 죄가 가족 전체의 죄가 됩니다. 연좌제죠. 며칠 후 비행훈련이 있었어요. 편대 비행훈련. 이철수 5번기. 관제탑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5번기는 맨 뒤였어요. 예전엔 항상 1번기. 편대장이었는데요. 이륙했습니다. 하늘 위에서도 감시는 계속되었어요. 이철수. 고도 유지해. 3번기. 이철수 감시해. 이철수 비행 패턴 보고해. 무전기로 계속 감시 명령이 들렸습니다. 저를 믿지 않는 거였죠. 혹시 탈출하지 않을까? 남쪽으로 도망가지 않을까 감시하는 겁니다. 착륙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철수. 비행 보고서 제출해. 예. 정치부에도 제출해. 예. 모든 비행마다 2중, 3중으로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늘에 있어도 감옥, 땅에 있어도 감옥이었어요. 이대로는 못 살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탈출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 연료도 모자라고, 감시도 심한데, 그리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망가면 아내와 아이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나을지도.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상투쟁 이후 3년, 저는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1996년 봄부터 시작된 감시는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철수 동무. 오늘 비행 스케줄 확인. 매일 아침 정치부에 출두해야 했어요. 예. 오전 10시 편대 훈련입니다. 누구랑 비행하나? 3번기 최동무와 함께입니다. 알았네. 비행 후 즉시 보고하게. 예. 이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비행 훈련을 나갈 때마다 저는 특별 감시를 받았어요. 이철수. 이륙 전 기체 점검 완료했나? 예. 완료했습니다. 연료는 80% 주입 완료했습니다. 좋아. 3번기. 이철수 밀착 감시해. 고도, 방향, 모든 움직임 보고하게. 3번기. 알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자유가 없었어요. 예전엔 구름 위를 날 때 해방감을 느꼈는데 이제는 감옥 안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이철수. 방위각 10도 이탈. 즉시 수정해. 예.
고도 50m 상승. 보고 안 했어.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야? 집중 안 하나? 무전기로 계속 질책이 들어왔어요. 작은 실수 하나하나가 전부 기록되었습니다. 보고서에 올라가고 정치부에 전달되고 제 사상 평가에 반영되었죠. 착륙 후에도 감시는 계속되었어요. 이철수, 비행 중 이상 없었나? 없었습니다. 3번기 보고에 의하면 고도 이탈이 2차례 있었다던데? 그건 기류가 불안정해서. 변명하지 마. 집중력 부족이야. 사상이 흔들리니까 비행도 불안정한 거지.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야, 이철수 저놈 때문에 우리까지 감시받잖아. 맞아. 저 새끼랑 같은 편대 서기 싫어. 언제 숙청될지 모르는 놈이야. 복도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부러 들리게 하는 겁니다. 식당에서는 아무도 옆에 앉지 않았고 휴게실에 들어가면 대화가 뚝 끊겼죠. 이철수 왔네. 조용히 해.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투명인간이었어요. 집에서도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또 직장에서 조사 나왔어요. 아내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남편이 사상이 어떠냐고, 집에서 무슨 말을 하냐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어요. 딸아이가 어제 울면서 왔어요. 친구들이 반역자 딸이라고 놀렸대요. 아내는 울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불쌍하다고 말한 게 죄인가요?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정 아닌가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니었습니다. 당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적이 되는 겁니다. 1996년 5월, 그러니까 사상투쟁 2개월 후였어요. 이철수 동무, 정치부로 즉시 출두하라. 또다시 호출이 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번엔 뭐지? 정치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3명의 정치장교가 차갑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앉아라. 예. 이철수 동무, 자네의 사상 개조가 불충분하다는 보고가 올라왔네. 예. 비행 중 집중력 부족, 동료들과의 불화, 가정에서의 불온한 발언. 정치장교가 서류를 읽었어요. 특히 자네 아내가 한 말이 문제야. 남편이 억울하다고 했다더군. 그건 억울하다. 당의 결정이 억울하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조용히 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철수 동무, 자네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았어. 따라서 정치장교가 선언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2번째 사상투쟁을 진행한다. 2번째.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직감했습니다. 2번째 사상투쟁은 끝이에요. 그 다음은 체포, 수용소, 처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아 비판서를 제출하게. 진심으로 반성한 내용으로. 예. 정치부를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끝났구나. 나는 끝났어. 복도를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양 거리가 낯설게 보였어요.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걸어가고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죽은 사람 같았어요. 여보, 왜 그래요? 안색이.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2번째 사상투쟁이래. 뭐라고요?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2번째면 그럼 당신은? 응, 아마. 그 다음엔 체포될 거야. 안 돼. 안 돼요. 아내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였어요. 저 너머에 자유가 있다던데.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남한은 자유로운 나라래요.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곳이라고요. 하지만 불가능해. 연료도 부족하고 감시도 심한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니지. 기회는 있어.
문득 떠올랐습니다. 훈련 비행 때 연료를 80%까지 채운다는 것을요. 그리고 북한 전투기 감시망의 빈틈을요. 서쪽, 황해도 쪽으로 나가면 레이더 사각지대가 있어요. 거기서 전속력으로 남쪽으로 틀면 가능할지도 몰라.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아내와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가 탈출하면 이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겁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 있어도 우리 가족 모두 죽어. 차라리 내가 살아서 나중에라도 가족을 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 훈련 비행 때 탈출한다. 5월 23일 목요일,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아침,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다녀올게.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죠.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기지로 향하며 생각했어요. 오늘 아니면 죽는다. 어차피 죽을 거. 자유를 향해 죽자. 하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96년 5월 23일 목요일 오전 9시. 저는 비행복을 입고 경납고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만은 평정을 유지했죠. 이철수 동무. 오늘 훈련 코스 확인했나? 정비사가 물었습니다. 예. 황해도 상공선해 훈련입니다. 연료는 80% 주입 완료했습니다. 좋아. 안전 비행하게. 고맙습니다. 저는 미그 19에 올라탔어요. 낡은 전투기였지만 오늘만큼은 제 생명을 실어 날을 세웠습니다. 조종석에 앉아 계기판을 확인했어요. 연료 80%. 이걸로 충분할까? 계산해봤습니다. 최대 속도로 남쪽까지 가려면 빠듯할 거예요. 아니,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제발, 제발 닿게 해주십시오.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이철수, 이륙 준비 완료했나? 관제탑에서 무전이 들어왔어요. 완료했습니다. 3번기 최동무, 이철수 밀착 감시, 고도, 방향, 모든 움직임 보고하게. 3번기, 알겠습니다. 역시나 감시가 붙었습니다. 괜찮아. 계획대로만 하면 돼.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륙 허가. 이철수, 이륙합니다.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포효했고 기체가 활주로를 질주했어요. 시속 200km, 250, 300점. 기수가 들렸습니다.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이륙 완료. 상승 중. 3번기도 이륙. 이철수 추적 중. 무전기에서 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계획대로 서쪽, 황해도 방향으로 기수를 돌렸어요. 이철수, 코스 정상. 3번기, 확인. 고도 3000m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래로 북한 땅이 펼쳤어요. 논밭, 마을, 산들이 보였죠. 이게 마지막이구나. 눈에 담았습니다. 황해도 상공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선의 기동을 시작했어요. 이철수, 선의 훈련 시작. 3번기, 확인 밀착 중. 최의 전투기가 제 오른쪽 500m 거리에 붙어 있었어요. 지금이야. 심호흡을 했습니다. 선회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기수를 남쪽으로 확 틀었어요. 이철수, 코스 이탈. 즉시 복귀해. 관제탑에서 소리쳤습니다. 이철수, 동무. 뭐 하는 거야? 최도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스로틀을 최대로 밀었어요. 마하 0.9.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내달렸습니다. 이철수, 즉시 귀환하라. 이건 명령이다. 이철수, 내가 미쳤나? 돌아와. 무전기가 요란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3번기, 추격해. 격추하라. 예. 예. 최의 전투기가 뒤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 공군의 레이더 사각지대를 알고 있었어요. 해안선을 따라 낮게, 아주 낮게 날았습니다. 고도 500m, 300m, 100m. 바다 위로 내려갔어요. 레이더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이철수 위치 포착 불가. 관제탑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3번기, 시야에서 놓쳤습니다. 최도 당황하고 있었죠.
저는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만 날았습니다. 5분, 10분, 15분. 경계선이다. 북방한계선, NLL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영공으로 진입한 거예요. 해냈다. 해냈어. 하지만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띠리리리링. 경고음이 울렸어요. 연료 부족 경고. 연료 게이지가 20%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안 돼. 너무 빨라. 예상보다 빨리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미확인 기체. 이곳은 대한민국 영공이다. 신원 확인하라. 한국어였습니다. 한국 공군이 교신해 온 거예요. 저는 북한 공군 조종사 이철수입니다. 귀순하고 싶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반복하라. 귀순 의사인가? 예. 귀순합니다. 대한민국으로 망명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F-16 전투기 2대가 제 양옆으로 나타났어요. 귀순 의사 확인. 우리를 따라오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F-16이 저를 에스코트하며 남쪽으로 유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띠리리리링. 띠리리리링. 연료 위급. 게이지가 5%를 가리켰어요. 이럴 수가. F-16 조종사가 물 마시는 동작을 했습니다. 연료가 얼마나 남았냐는 신호였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의 없습니다. 수원 기지로 직행. 최단 거리로 안내하겠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연료는 계속 떨어졌어요. 3%, 2%, 1%, 그리고 마이너스로 진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안 돼. 제발. 엔진 소리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래로 경기도 들판이 보였습니다. 고속도로가 보였어요. 차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죠. 저기 착륙할 수 있을까?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클 거예요. 산으로 가야 해. 기술을 틀었습니다. 민가를 피해 산 쪽으로요. 수원 기지 활주로 12시 방향. F-16 조종사가 알려줬어요. 저 멀리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닿을 수 있을까?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엔진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어요. 기체가 떨렸습니다. 제발 조금만. 랜딩 기어를 내렸어요. 바퀴가 펼쳐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500m, 300m, 100m. 닿는다. 쾅. 기체가 활주로에 부딪혔습니다. 미끄러지듯 전진했어요. 끼익. 마찰음이 요란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엔진이 완전히 꺼졌어요. 정적.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조종석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살았다. 살았어. 손이 떨렸습니다. 활주로 저 멀리 차량들이 보였지만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어요. 왜 안 오지? 1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두 손을 들어 보였어요. 저는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귀순했습니다. 그제야 무장 헌병들이 달려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는 그 순간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무장 헌병들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손 들어. 천천히 내려와. 예. 저는 천천히 조종석에서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안도감 때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무기 소지 여부 확인. 헌병이 제 몸을 수색했어요. 없습니다. 신원 확인. 이름이 뭡니까? 이철수입니다. 북한 공군 소속이었습니다. 계급은 소자. 아니, 중령입니다. 북한 계급으로는 소자였지만 한국군 계급으로 중령에 해당했죠. 알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헌병들에 둘러싸여 기지 건물로 걸어갔어요. 주변에 수십 명의 군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죠. 진짜 북한 조종사래. 미국이 타고 왔단데? 대박이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한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간단히 신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조사실로 안내되었어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2명의 정보장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예, 긴장 푸셔도 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에요. 한 장교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괜찮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휴지를 건네받았어요. 성함이 이철수 씨죠? 예. 북한 공군 소속이었고요? 예. 1985년부터 11년간 복무했습니다. 계급은 소자였습니다. 비행 경력은 미그 17, 미그 19 조종사였고 총 비행 시간은 약 1200시간입니다. 장교들이 메모하더군요. 훈장을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요? 예. 1992년에 3급 국가훈장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여러 차례.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왜 귀순을 결심하셨습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사상투쟁을 받았습니다. 2번째가 예정되어 있었고요. 사상투쟁이요? 예. 제가 아이가 총살당하는 걸 보고 불쌍하다고 말했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그 정도로요? 북한에서는 그게 반역입니다.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한참 신문, 아니, 면담이 계속되었습니다. 북한 공군의 편제, 전력, 훈련 방식, 감시, 체계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어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철수 씨가 서울 상공을 통과했다는 보고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경계경보가 발령되지 않았어요. 예, 수원, 경기, 인천은 사이렌이 울렸는데 서울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장교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방공망에 구멍이 있었던 겁니다. 이철수 씨 덕분에 발견했네요. 그랬군요. 이 정보만으로도 엄청난 기여입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국정원, 국방부, 공군본부에서 조사관들이 왔습니다. 미그 19 전투기에 대한 기술 정보, 북한 공군 기지 위치, 레이더 배치, 비행 루트, 작전 계획,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이철수 씨가 가져온 미그 19는 북한의 최신 개조 버전이군요. 예. 1994년에 개조한 기체입니다. 이건 엄청난 정보입니다. 우리가 북한 공군 전력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되겠어요. 며칠간 조사를 받으며 저는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여기서 3개월간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신기했어요. 새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있었고 원하는 만큼 잘 수 있었습니다. 이철수 씨, 오늘은 한국 사회 이해 교육입니다. 예, 먼저 은행 이용법부터 배우겠습니다. 은행이요? 예, 돈을 맡기고 찾는 곳입니다. 북한에서는 은행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거든요. 신용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카드로 돈을 쓴다고요? 예, 나중에 갚으면 됩니다. 신기하네요. 모든 게 낯설었어요. 편의점에서 스문의 시간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인터넷으로 뉴스를 본다는 것도, 휴대전화로 통화한다는 것도요. 이철수 씨, 이번에는 북한 소식 검색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북한 소식을요? 예.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강사가 포털 사이트를 열더니 북한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나왔어요. 제 귀순 소식도 있나요? 있을 겁니다. 찾아볼까요? 북한 조종사 귀순을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쏟아졌어요. 북한 공군 조종사 미그 19 타고 귀순. 11년 만에 공군 귀순. 방공망 구멍 드러나. 훈장 받은 엘리트 조종사. 사상투쟁 피해 탈출. 제 이야기가 신문에 실려 있었습니다. 와, 감회가 새로웠어요. 3개월 후 저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철수 씨, 대한민국 공군에서 복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공군 인사담당관이 물었어요. 제가 한국 공군에서요? 예, 특별임관 제도가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력을 인정해드립니다. 정말입니까? 예, 소령으로 임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북한 공군 전력 분석 업무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꼭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미그 19 제공에 대한 대가, 정보 제공, 그리고 정착 지원금까지요. 총 5억 원 정도 됩니다. 5억 원이요? 예. 강남 아파트 2채 정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이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계속 북한에 둔 가족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밤마다 그들을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을 구할 방법을 찾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지금은 일단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요. 1996년 9월 1일, 저는 대한민국 공군 소령으로 임관했습니다. 임관식장에 섰을 때의 감격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이철수 소령, 선서하십시오. 나는 대한민국 공군 장교로서 목이 메었습니다. 조국과 국민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이제는 조국과 국민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유. 그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선서. 축하합니다. 이철수 소령. 공군 참모총장이 계급장을 달아주셨어요. 어깨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교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례를 올렸어요. 제 첫 임무는 공군정보사령부 북한 전력 분석실이었습니다. 이철수 소령님, 환영합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북한 공군에 대해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말투가 달랐거든요. 소령님, 이 자료 좀 봐주시겠어요? 예, 네, 보겠습니다. 북한식 억양이 나올 때마다 스스로 놀랐죠. 괜찮습니다.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동료들은 이해해줬습니다. 업무는 보람찼어요. 이철수 소령, 이 비행장 위치가 맞습니까? 예, 정확합니다. 여기 경납고가 12개 있고요.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북한 공군 기지 위치, 전투기 배치, 레이더망, 훈련 패턴. 이 정보 덕분에 대비 계획을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된다니 기쁩니다. 점차 적응해 갔어요. 동료들과 회식도 하고, 주말엔 등산도 다녔습니다. 소령님, 소주 한잔 하시죠. 고맙습니다. 북한에서도 술 마셨어요? 예. 하지만 이렇게 자유롭게는 못 마셨죠. 여기선 마음껏 드세요.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외로웠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귀순한 후 그들은 어떻게 됐을지. 정치범 수용소에 갔을까? 아니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매일 밤 그들에게 사과했어요.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살아서 언젠가 그들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1997년 저는 대령으로 진급했습니다. 이철수 대령,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계급이 올라갈수록 책임도 무거워졌어요. 후배 장교들을 교육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여러분, 북한 공군의 전술을 설명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젊은 장교들 앞에 섰어요. 북한은 기습 공격을 선호합니다. 적어도 침투 전술을 사용하죠.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레이더망 강화와 신속한 요격이 핵심입니다. 제 경험이 대한민국 국방에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비행. 다시 하늘을 날고 싶었어요. 대령님, 비행 훈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한국 전투기 조종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1998년 저는 F5 전투기 조종 훈련을 받았어요. 이철수 대령, 이륙 준비 완료했습니까? 완료했습니다. 미그 기와는 다른 기체였지만 조종관을 잡으니 손에 익숙했어요. 이륙 허가,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엔진이 포효하며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아, 북한에서 느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감시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오직 자유만 있었어요. 자유롭게 날 수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구름 위를 날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조종사는 지금부터라는 것을요. 2000년대 들어서며 저는 탈북자 상담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대령님, 새로 온 탈북자분께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탈북자 정착 지원 센터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철수입니다. 아, 미국이 타고 오신 분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군인이었습니다. 육군이었어요.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죠? 예, 적응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나눠뒀어요. 처음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정말입니까? 예. 그리고 여기는 노력하면 기회가 주어지는 곳입니다.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저처럼 대한민국 군인도 될 수 있어요. 그의 눈에 빛이 돌아왔어요. 감사합니다, 대령님. 힘내십시오. 2010년, 저는 대한민국 공군 대령으로 전역했습니다. 14년간의 군 생활이었어요. 저녁식에서 동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이철수 대령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전역 후에도 저는 바쁘게 살았어요. 강연도 다니고 탈북자 지원 활동도 하고 책도 썼습니다. 자유를 향한 비행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이었죠. 2015년 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대령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기쁩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저는 59세가 되었습니다. 귀순한 지 28년이 흘렀어요. 아직도 가끔 북한에 둔 가족을 생각합니다. 아내는, 아이들은. 하지만 저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자유를 누리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엘리트였지만 자유가 없었어요. 지금 저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북한에 아직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용기로 지켜진 것이에요. 그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 만세.